네, 감사합니다. 저는 횃불 트리니티에서 기독교 성담학 교수로 한 20년간 있다가 최근에 은퇴를 하고 초월 상담 연구소를 열어서 초월 상담 이론을 지금 보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이 초월 상담 이론과 연관이 있는데, 초월 상담 이론이 이 앞에서 강의했던 1강과 2강 내용 가운데 심층 감정이 있는데, 그 심층 감정이 수치심이라는 심층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이론인데, 그래서 이제 감정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알고 나를 치유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1강과 2강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즉 인식하고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를 치료하고 자기를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1강에서 다뤘고요. 2강에서는 주로 이야기한 내용이 그런 감정들이 표면 감정이 있고 이면 감정이 있고 심층 감정이 있는데, 그런 표면 감정과 이면 감정을 만나기 시작을 하면 그 속에 자기의 주제가 들어있다.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주제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때 많이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죠. 주제 파악이잖아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많이 공부한 내용은 분수를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분수 찾기. 초등학교 때 공부한 분수 찾기와 중고등학교 때 공부한 주제 찾기, 이게 참 우리가 잘 안 되죠. 어렵잖아요. 근데 분수도 잘 찾고 자기 분수를 알고 그 다음에 주제도 잘 찾고 그러는 게 신상에 좋겠죠. 신상에 좋고 자기한테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2강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어색함을 느끼는 사람들, 부적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억울함이 있다. 그 이면에 억울한 감정이 들어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해드렸고, 화가 나는 사람은 두려움이 이면 감정에 있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화가 이면 감정 속에 있고, 우울해하는 사람은 분노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색하고 부적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주변인 주제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늘 센터를 향해서, 중심을 향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내용도 얘기를 해드렸고, 화나는 사람들은 이제 당위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당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고 있는 생각, 내가 믿고 있는 신념, 이러한 것들을 당장 현실 속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상당히 급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현실 속에서 당장 이루려고 하니까 상대방을 푸시하게 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안 들으려고 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면 사람들이 자기 잘못은 생각이 안 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생각이 나고 자기는 조금도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일방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상대가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등등등, 이런 게 이제 화가 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제, 삶의 주제, 인생의 주제,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러한 사람들은 왜 그럼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사냐. 아까 그 이면감정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 까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뭐뭐 할까봐, 뭐뭐뭐 할까봐, 즉 비난받을까봐, 싫어할까봐, 그 다음에 아이가 공부 안 하면 잘못될까봐,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까봐들이 있는데, 그런 두려움을 만나기 싫어서 이렇게 화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 두려움을 만나기 싫어서 당위적으로 얘기해서 자기가 말한 거를 현실화시키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 감정과 이면 감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하나를 더 얘기를 해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건데, 이제 우울한 사람과 이제 분노, 이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우울한 사람들은 처음에 올 때 뭐를 가지고 오냐면 대체로 슬픔. 지난번 강의에서도 얘기해 드렸는데,
우울한 사람들이 처음에 오면 슬픔을 가지고 온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집에서 자랐냐면 이제 폭력이 있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폭력을 행해가지고 이제 엄마도 때리고 자기도 때리고 자기 언니도 때리고 내담자가 여자입니다. 여자 내담자인데 그런 집에서 내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여자로서 엄마가 아버지한테 맞으면 같은 여자로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마음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엄마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딸이지만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자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자 신드롬. 그 앞에서 왜 주변인 신드롬이라는 얘기도 했었고 센터 신드롬이라는 얘기도 지난번 강의에서는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우울한 사람들이 종종 구원자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드롬이란 말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합쳐져 있는 그런 병입니다. 신드롬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지만 엄마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이런 게 이제 구원자 신드롬이에요. 원래 구원자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시잖아요. 근데 우리 뒤에다가 신드롬을 붙였습니다.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자 신드롬을 붙인 거예요. 신드롬이라는 게 구원자 역할을 하는 종합병동이라는 뜻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구원자 역할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 안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자 신드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내가 어린아이인데 어른들의 일에 끼게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이잖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된다? 아이답게 키워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애들은 애들답게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아이들답다라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른들의 일에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애들이. 노출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가 싸우잖아요. 아이인데 엄마 아버지가 싸우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른들의 일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싸우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자꾸 엄마 아버지가 왜 싸우나 왜 저러시나 하고 자꾸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지금 내 친구들은 뭐 하고 있냐면 동네에 나가서 놀고 있거나 내 친구들은 게임을 하거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나는 어른들의 일을 신경을 쓰면서 엄마 아버지 왜 싸우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나는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처럼 사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어른의 일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아이는 아이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지잖아요. 아이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어른들의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른도 아닌데 어른들의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얘 다 컸네. 벌써 어른 됐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 좋은 얘기 아닙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이답게. 아이답게 키워야 되는데 아이가 아이답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른답게 얘기를 하면 부모들이 어른들이 좋아합니다. 얘 다 컸네. 어른 됐네. 이러면 좋아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그 칭찬 때문에 자꾸 아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아이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아이들. 그래서 어른처럼 싸움을 말리고 양부모 싸우는 거를 말리면서 또는 엄마가 아버지한테 이제 맞으면 그걸 막으면서 사는 아이들. 제가 만났던 내담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면 자기가 불안하니까 이 엄마 아빠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싸울 때 엄마 아빠 딱 가운데 가서 딱 서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서가지고 이쪽 아빠 한번 쳐다보고 이쪽 엄마 한번 쳐다보고 이제 아빠한테 아빠 왜 그래? 이쪽에서 엄마 왜 그래? 싸우지 마. 이 역할을 오랫동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스스로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뭘 착각을 일으켰냐면 자기는 싸우는 사람들 중재를 잘한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 상담자를 한 거예요. 상담자를 하면서 이제 내담자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내담자들이 하는 얘기들인데 자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자기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담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상담을 자꾸 딴 데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랫동안 구원자로 살았던 사람이라서 그렇게 이제 상담을 자꾸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내담자하고 다툼이 생겨요. 생겨가지고 더 이상 못해요. 진행을 못해요.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구원자 신드롬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제 못 견뎌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온 거거든요. 받으러 왔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을 아이들답게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 키우면 자꾸 아이들이 어른의 일에 노출되어지고 어른의 일을 신경 쓰게 되고 어른들의 그 행동들을 하게 되고,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보면 아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럼 이런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성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아이들처럼 놀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게 아동기의 욕구니까. 그럼 아동기의 그 욕구가 사라지면 참 좋은데 안 사라집니다. 언제까지 안 사라지냐면 죽을 때까지 안 사라집니다. 발달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발달 과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발달을 할 때 각 단계마다 아동기, 마동기, 청소년기면 청소년기, 청소년기, 뭐하면 이렇게 발달 단계마다 각각 해야 되는 발달 과업들이 있어요. 과업이라고 하는 게 그 단계에서 그 발달 과제를 안 하면 이게 마음에 남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남아요. 남아서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나중에 성장해서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아동의 욕구, 놀고 싶은 욕구를 제대로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성장하면서도 계속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드냐면 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놀고 싶고 또 놀고 싶고 또 놀고 싶고,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어른이 돼서 놀면 애처럼 못 놀잖아요. 전혀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나중에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성문제로도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죠. 내 안에서는 계속해서 놀고 싶은 욕구, 아동기의 욕구가 있는데 그게 충족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자꾸 어른이 돼가니까. 충족이 안 되니까 이게 속에 좌절이 일어나요. 자꾸 우울해집니다. 속에서 분노도 있고 우울해지고 슬픔이 생기고 이런 상태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울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눈물이 나죠. 왜? 아동기는 지나갔잖아요. 이미 지나가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데 욕구는 살아있잖아요. L로 돌아갈 수는 없고 욕구는 살아있고 욕구는 자꾸 좌절이 되고, 이런 일들이 또 뭐 또 일어나냐면 이런 때도 일어납니다. 청년들의 욕구에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청년이면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서 데이트를 하잖아요. 청년들 같으면 이 데이트가 중요한 발달 과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 하나가 이런 거예요. 대학생 때 너무 일찍 결혼을 한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남자만 바라보고 있다가 결혼을 한 거예요.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냥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살고 이제 나이가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중년기까지 왔어요. 중년기 때 저한테 상담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주제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딸이 있는데 자기 딸이 대학생이 또 된 거예요. 딸이 돼가지고 얘가 데이트를 또 시작을 했잖아요. 또 청년이니까. 데이트를 시작하니까 얘가 이제 남자친구가 생기잖아요. 딸이니까. 남자친구가 생기면 이 사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 남자친구하고 뭐를 하고 왔나.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딸이 들어올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오늘 뭐 했니? 걔하고 뭐 어디 갔었니? 뭐 하고 놀았니? 자세히 자꾸 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딸이 처음에는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준다고 생각을 해서 좋아했습니다. 좋아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딸이 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엄마가 너무 자세히 물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딸이 뭐라고 이리 막 소리를 질렀냐면 엄마 내 남자친구야 이런 소리를 질렀어요. 딸이 자기는 설명은 잘 못하는데 느낌이 좀 이상해서 그래서 소리가 나온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냐면 데이트 욕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결혼을 해서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있어요. 있는데 청년 때 충분히 데이트를 하고 했어야 될 그 발달 과업이잖아요.
이거를 못하고 대학교 2학년 때 그저 한 남자 만나가지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냥 결혼을 해가지고 데이트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욕구가 살아있는 거예요, 중년기 때. 그죠? 문제죠?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어디로 이제 튈지는 이제 우리 두고 봐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우울 주제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울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만성 우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의외로 사람들 중에 만성 우울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유명 사회인들 가운데, 유명인들 가운데 종종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성공한 남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유명 사회인들 가운데, 유명인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연예인들 쪽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 쪽도 있고 공직자들 중에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살을 할까? 우리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렇게 마음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만성 우울자들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성 우울자들이거나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린 시절에 욕구가 좌절된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울하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우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주제가 생기냐면 지금 인생의 주제 찾기, 이게 주제잖아요. 어떤 주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들은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 모든 우울은 환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울을 치료할 때, 우울한 사람들을 상담할 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울한 사람들이 불가능한데 도전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환상은 첫째, 현실에 없는 것을 추구하거나, 둘째, 현실에 있는데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달성이 안 되는 거, 그런 걸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노력도 안 하면서 원하기만 한다는 얘기죠. 바라기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현실에 없는 것, 노력을 안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 이루어지는 환상을 가지고 살아요. 환상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분 한 분이 또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또 받았는데 이분의 주제가 뭐냐면 이게 아기자기가 주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부부 갈등 때문에 상담을 저한테 받으러 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자기 남편하고 아기자기 대화가 안 된대요. 아기자기 대화하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아기자기, 그 다음 꼭 붙는 게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알콩, 달콩. 아기자기, 알콩달콩. 이게 남편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싶고 그렇게 이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할 때 어떻게 서로 소리 지르고 싸워요. 말만 하면 소리 지르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뭐를 이제 바라냐면 아기자기 알콩달콩을 바라니까 그 자기가 바라는 아기자기와 알콩달콩이 싸울 때마다 깨지잖아요. 이 욕구가 충족이 안 되잖아요. 좌절이 되잖아요. 좌절이 되니까 이 사람의 남편이 미운 거예요. 평상시에 우울하다가 갈등만 생기면 남편이 미운 거예요. 이렇게. 지금 분노 얘기했잖아요. 우울하던 사람들은 이면 감정이 뭐 있다고 그랬어요? 분노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하게 있다가 갈등 생기면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남편이 너무 미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을 쭉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의 주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울한 사람들은 뭐를 추구한다고요? 환상을 추구합니다. 환상이 주제예요. 환상. 화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당위성이 주제고, 그 다음에 부적절감을 느끼고 긴장하고 어색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 억울함이 있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변인 신드롬, 그 다음에 센터 신드롬이 있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렇게 환상을 추구합니다. 자꾸 환상을 추구해요. 이게 주제입니다. 마치 환상을 뭘로
착각을 하냐면 현실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물었죠. 아니 당신은 당신 남편하고는 아기자기 알콩달콩이 안 되는데 왜 그걸 자꾸 바라시냐고요?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바라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면 옆집은 그렇게 산대요. 누구네 집은 그렇게 살아요? 옆집은 살아요. 옆집은 옆집 이제 보니까 남편하고 부인하고 서로 얘기도 오손도손 잘하고 아기자기하고 알콩달콩 나갈 때도 같이 나가면서 총알총알 얘기하고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분은. 옆집은 되는데 왜 내 남자는 안 되냐. 그렇게 얘기를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옆집은 옆집이고요. 당신 집은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집은 안 되잖아요. 내 집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게 내 현실이라는 얘기죠. 되는 옆집은 옆집 현실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현실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옆집 현실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미운 거예요. 이 아기자기 알콩달콩의 모든 거의 원인이 누구다? 남편이다. 이렇게 해서 남편을 이제 뭐라고 하고 남편한테 막 화를 내고 남편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가증스럽다고 얘기하고 막 이럽니다. 내 현실은 뭐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와 내 남편과의 관계가 내 현실이죠. 옆집에서 아무리 그렇게 살면 그게 내 현실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뭐하고 똑같으냐면 다른 나라가 잘 사는데 왜 우리나라는 가난하냐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니 모르게 부자 나라가 너무 많은데 왜 우리는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막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야 되냐, 우리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나라는 잘 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예요. 지금은 이제 한국도 이제 잘 살게 되긴 했지만 가난한 나라인 겁니다. 그러면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가난에서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내 현실이니까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우울한 사람들은 자꾸 뭐를 추구한다고요? 환상을 추구합니다. 환상을 자꾸 추구하니까 내가 아기자기 알콩달콩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 거기다가 딱 현실을 갖다 놓고 그렇게 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거 아닌 거를 추구를 하는 거죠. 내 거 아닌 거를 추구하잖아요.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좌절이 일어납니다. 또 좌절이 일어나고 또 좌절이 일어나고 또 좌절이 일어나고 그런 좌절이 일어날 때마다 좌절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에.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 현실은 옆집이 아니고 다른 나라가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하고 내 남편과의 관계가 내 현실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으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환상을 깨야 됩니다. 내 환상을 깨야 돼요. 그런데 이 환상을 깰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안 깨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환상 안 깨려고 그러고 환상을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자, 이제 환상을 안 깨고 유지하는 노력들,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방어기제라고 부릅니다. 이 방어기제라고 하는 이 말은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자신을 감추려고 사용하는 방어기제. 방어기제는 방어기제니까 방어라는 말 글자 그대로 막는다는 뜻이잖아요. 막아요. 방어, 막아요. 막는데 뒤에 기제란 말이 붙었습니다. 그 기제라는 말은 영어로 메커니즘이라는 뜻인데 이 메커니즘이란 말의 뜻은 뭐하고 연결돼? 메케닉, 머신 하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메케닉, 머신, 메커니즘 이렇게 다 연결되는 그런 단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어를 막는 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동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방어 기제입니다. 쉽게 말해 나도 모르게 그냥 막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아요. 왜 그렇게 막냐? 오래됐어요.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이 방어 기제는 아주 어린 시절에서부터 생깁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죠. 왜 이해가 되냐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좀 크게 얘기하면 사람도 한 생명체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생명체들이잖아요. 이 생명체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할 필요가 있죠.
그렇잖아요. 자기를 방어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방어를 못하면 생명체가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전부 다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들 같으면, 예를 들어 힘이 없고 작은 동물들은 뭐 하냐면 빠릅니다. 빨라야 살잖아요. 그리고 예민합니다. 왜? 위험을 빨리빨리 알아차리고 위험한 것들이 나타났다, 위험해졌다, 그러면 빨리 도망을 샥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지 않습니까? 힘이 약하니까. 이게 방어기제죠. 그래서 우리가 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가끔 미어캣들을 보잖아요. 미어캣들. 굴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면 쫑긋 서가지고 그렇게 쳐다보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왜요? 사방을 두리번 하면서 위험 요소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방어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들은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는 자동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방어 기제라고 할 때 앞에가 뭐가 붙었냐면 자신을 감추려고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필요할 때 자동적으로 작동해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 쓰는 거는 괜찮은데, 그거는 긍정적 기능이잖아요. 그건 괜찮은데 이제는 기능이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나는 충분히 살 수도 있고 나를 지킬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자신을 뭐 하려고? 감추려고. 이게 붙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방어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감추려고 하는 주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돌려서 얘기를 해보면, 자, 화하고 이제 두려움하고 연결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방어 기제하고. 회사에서 내가 한 달을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 받아요. 그럼 월급을 못 받을까봐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뭐를 낸다고 얘기했어요? 화를 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못 받을까봐 두렵다, 무섭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자기를 뭐 하는 중이에요? 숨기는 중이죠. 숨겨서 화를 내죠. 화를 내요. 그럼 이 화라고 하는 이 화가 가지고 있는 이제 메시지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내가 세다라는 메시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화 속에는. 모든 화 속에는 내가 뭐하다? 세다. 그러니까 내가 두렵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같이 보여요? 약한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렵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를 두렵다, 내가 두려워, 무서워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다라고 화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방어 기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를 감추려고 사용하는 방어 기제. 화가 두려움을, 즉 표면 감정이 이면 감정을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감추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됩니다. 표면 감정과 이면 감정, 또 이제 심층 감정은 아직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긴 한데, 표면 감정, 이면 감정, 심층 감정 이 각도로 보면 이면 감정이나 심층 감정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뭐를 낸다? 표면적으로 감정들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자신을 감추려고 사용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화로 두려운 내 마음을 감추고 있고, 불안으로 화나는 내 마음을 감추고 있고, 억울함으로 억울한 내 감정을 긴장되거나 어색하거나 부적절한 감정으로 감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속에 있는 분노, 보세요. 아까 제가 구원자 얘기를 잠깐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자네 이 딸이 엄마를 보호하고 엄마를 자꾸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맞선다고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막 화를 냅니다. 그럼 아버지하고 맞서면 자기도 화가 나잖아요. 그 아버지가 화를 낼 때 자기도 똑같이 화를 내면 누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나나 아버지나
거기서 거기잖아요. 아버지도 막 화내고 화내는 그런 아버지,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은데 자기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화를 내고 있잖아요. 화를 내고 자기도 똑같이 폭력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맞설라면. 그러면 나나 아버지나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람들이 알아요. 누구처럼 되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처럼 되기 싫어요. 아버지처럼 되기 싫으니까 자기는 이제 아버지처럼 되기 싫어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도 그 감정을 표현을 안 하거나 못해요. 안 하거나 못하고 대신 어떤 감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불쌍해. 이걸 확장할게요. 확장하면 어디로 가냐면 약자가 불쌍해로 갑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엄마가 불쌍해로 가지만 이게 밖으로 나오면, 가정 밖으로 나오면 약자가 불쌍해 주제로 갑니다. 오케이? 물론 약자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회적 의미에서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약자를 도와주고 당연히 그건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뭐를 하기 위해서 화가 나고 분노하는 나를 뭐 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가 주제입니다. 감추기 위해서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고요? 약자를 불쌍히 여겨요. 그러면 이 얘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 약자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강자를 향해서는 어때요? 내가 분노를 내면서 하나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마음에서 시작한 이 구원자에서 시작한 이 주제, 지금 자신을 감추려고 사용하는 방어 기제들 측면에서 보면 내 안에 분노를 숨기기 위해서, 왜 아버지하고 똑같으니까, 아버지처럼 되기 싫으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거를 불쌍히 여기는 이런 감정을 연민의 감정이라고 제가 이미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 연민의 감정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포장하고 있는 중. 그래서 언뜻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보면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왜 약자를 자꾸 불쌍히 여기고 약자들이 울면 가서 같이 울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내가 행동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중심을 숨길 수는 없어요. 그 내 속에 있는 중심, 그 중심은 뭐라고요? 나의 분노를 뭐 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내가 자꾸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으로 가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면 내가 어떤 사람같이 느껴져요? 왠지 선하고 착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또 속이셔도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 속이고 하나님을 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이신, 속을 리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의 주제 찾기에 중요한 방어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신을 감추려고 사용하는 방어 기제들 중에 지금 여기서는 조금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은 주제인데, 이 주제를 확장하면 또 어떤 거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착한 사람 신드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 신드롬. 이것도 신드롬이 붙었어요. 구원자 신드롬, 센터 신드롬, 그 다음에 주변인 신드롬, 다 신드롬이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착한 사람 뭐예요? 신드롬이 붙은 거예요. 착한 사람 신드롬은 뭐예요? 이 사람이 착하게 행동하려다가 온갖 병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착한 사람 신드롬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착한 사람 신드롬 중에 하나를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고상병이라고 부릅니다. 여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물론 남자들은 또 다른 주제가 또 있어요. 남자들은. 제가 여자 얘기만 하면 또 어떤 분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또 차별주의자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예, 그렇게는 보시지 마시고요. 저도 제 방어를 미리 하잖아요. 이렇게. 저도 살기 위해서. 예, 그게 아니고 착한 사람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착하게 하려다가
뭐예요? 내 속에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내 속에서는 저건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저걸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말을 하면은 갈등이 생길까 봐,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할까 봐,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할까 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럴까 봐 두려워서 말을 안 하고 착하게만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착한 사람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정작 속에서는 착하지 않은데 겉으로만 어떻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착하게. 그러면 고상병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겉으로는 고상하게 말을 하는데 조곤조곤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속에서는 뭐예요? 속은 화도 나고 밉고 배기 싫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런 마음을 안 드러내고 겉으로는 어떻게 행동해요? 조곤조곤 웃으면서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남들이 속은 모르잖아요. 내 속은 모르잖아요. 이게 고상병입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을 감추려고 사용하는 방어기제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감추려고 사용하는 방어기제들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인식해야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설사 욕을 먹더라도, 설사 사람들이 나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필요하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도 있고 내 자신의 마음도 억울함이나 분노나 이런 걸 안 쌓이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고 그걸 안 하고 자꾸 착하게만 하려고 하니까 남들에게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소리를 듣는데, 남들에게는 굉장히 고상한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정작 자기 속에서는 어때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사람들이 밉고 만나기 싫고 사람들만 만나고 들어오면은 너무 힘들어지고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잖아요. 이게 다 우울주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감추려고 사용하는 방어기제. 그 방어기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행동적으로 방어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아까 표면감정과 이면감정 측면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표면감정이 이면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특히 남자들에게는 또 어떤 게 많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화나고 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게 남자들은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막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내가 막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동네 애들끼리 나가서 놀다가 보면 이렇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개울가에서 많이 놀았거든요. 몇 가 놀았는데 거기에 약간 이게 뚝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좀 높은 데가 있으면 거기 애들끼리 올라가 가지고 야, 나 이거 뛸 줄 안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속에서는 무섭잖아요. 무서운데도 다른 애가 하니까 아니야, 나도 할 줄 알아 막 같이 막 이렇게 뛰고 막 이런 거 합니다. 저 어렸을 때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뛰다가 그냥 머리가 깨져가지고 그 밑에 물속에서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깨지기도 하고 그런 일도 경험하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두려움이 극복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두려운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화난 사람처럼 센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깨닫고 느끼면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줄 아는, 이게 나다. 맞아, 무서워하는 게 나야. 두려워하는 게 나야. 맞아, 나는 지금 저 중심에 가고 싶어. 맞아, 지난번에 네가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나 화났어.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그리스도인들도 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스만 하지 말고, 그게 이런 얘기입니다. 착한 사람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예스, 예스, 노, 노 이렇게 나오니까 자꾸 예스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아니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주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었던 책 중에 미움 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움 받을,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미움 받을 용기라는 게. 내가 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서 사람들이 설령 나를 안 좋아하거나 사람들이 설령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그게 나라고 인정할 줄 아는 나. 그게 나라고 인정할 줄 아는 나. 이거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쉬운 과정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1강에서 얘기를 해드렸던 이 강의의 목적이 이런 강의를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나를 이해하고 왜 이런 걸 하느냐 할 때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편안부터 시작해서 편안, 평안, 평화 이런 얘기를 쭉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평안과 평화를 누리기 측면에서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식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감추려고 사용하는 방어 기제, 그걸 감정 측면에서 행동 측면에서 지금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이 강의 끝나고 다음 강의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의 그 방어 기제들을 흔히 상담자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이해하고 또 내담자를 도와주고 할 때 쓰는 그런 치료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